내 인생 돌려내. 나 한단가 내야지 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사위가 겪은 일입니다. 장모님께 용돈을 드리러 갔던 그 짧은 방문이 어떻게 한 가족의 숨겨진 과거를 모두 드러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차분히 들려드리려 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삶이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살아가지만 정작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때로는 수십 년을 함께 산 사람에게도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비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은 명절을 보름 정도 앞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시기였고 거리의 은행나무들은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의 햇살은 따스했지만 바람에는 제법 찬 기운이 섞여 있어서 사람들은 얇은 점퍼나 가디건을 걸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 은행에 들러 현금을 인출하고 있었습니다. 50만 원을 새 지폐로 바꿔달라고 요청했고 은행원은 친절하게 깨끗한 흰색 봉투에 넣어 건네주었습니다. 그 돈은 제 아내 몰래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장모님께 드릴 용돈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정확히는 3년 넉 달째였습니다. 아내 수진이와 저는 연애 2년을 거쳐 결혼했고 지금은 신혼의 설렘보다는 서로에게 익숙해진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저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답게 평일에는 서로 바쁘게 지냈고 주말이면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가끔 외식을 하며 소소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결혼 생활은 예상했던 것보다 평온했고 큰 다툼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올해 63이셨습니다. 키가 작은 편이셨고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머리는 짧게 파마를 하셨고 화장은 거의 하지 않으셨지만 피부가 깨끗하고 인상이 온화해서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셨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부드러워서 제가 처음 인사드렸을 때부터 편안한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장인어른께서 2년 전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로 장모님은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장인어른은 평생 중소기업에서 경리로 일하셨는데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함께 있던 직장 동료들이 즉시 구급차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멈춘 후였다고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결국 소생하지 못하셨습니다. 61살의 나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전날까지도 건강하셨고 그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출근하셨다고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장모님은 눈물도 거의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내내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이셨습니다. 수진이가 엄마 괜찮아요? 라고 물어도 응, 괜찮아라고만 대답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안쓰러웠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산 남편을 잃었는데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게 마치 자신에게 슬퍼할 권리조차 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정리를 하고 나니 남은 건 많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은행에 예금 몇 천만 원, 그리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전부였습니다. 빚은 없었지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는 엄마 우리 집으로 이사 오세요라고 여러 번 권했지만 장모님은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너희한테 패 끼치기도 싫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혼자 사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례 석 달 후부터 장모님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동네 대형마트 식품 코너에서 시식 판매 일을 하게 되신 겁니다. 채용 공고를 보고 직접 지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 위주로 나가셨는데 하루 8시간씩 서서 손님들에게 김밥이나 소시지, 만두 같은 제품을 권하는 일이었습니다. 일당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8만 원 정도였고 한 달에 열흘 정도 나가시니 한 달 수입은 100만 원이 채 안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집에만 있으면 자꾸 생각이 많아진다며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 몸을 움직이니까 건강에도 좋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 눈에는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우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 그 큰 집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나가 손님들을 상대하며 바쁘게 시간을 보내시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수진이는 그 모습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일을 하셔야 해? 우리가 생활비 드릴 수 있는데. 60이 넘은 나이에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다리도 아프고 힘드실 텐데. 수진이는 몇 번이고 장모님을 말렸지만 장모님은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남의 돈으로 사는 게 싫어. 내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하고 싶어. 그게 나한테는 더 편해.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수진이는 설득을 포기했고 대신 명절 때마다 용돈을 많이 드리려고 애썼습니다. 설날과 추석에는 100만 원씩 드렸고 어버이날이나 생신 때도 50만 원 정도는 꼭 챙겼습니다. 평소에도 장을 보면 필요한 반찬이나 과일을 사서 장모님 댁에 갖다 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수진이는 좋은 딸이었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고 자주 전화도 드리고 주말마다 한 번씩은 꼭 찾아뵙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명절뿐 아니라 틈틈이 장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아내 몰래였습니다. 수진이에게 말하면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당신 부모님 챙기고라며 사양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는 제가 시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도 늘 미안해했고 장모님 일까지 제가 나서는 걸 부담스러워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석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현금을 준비해서 장모님이 일하시는 마트로 찾아갔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저는 봉투를 재킷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사로웠고 거리에는 주말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카페 앞 테라스 좌석에는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고 공원 벤치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젊은 부부들이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오후의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까지는 차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토요일 오후라 도로는 제법 붐볐고 신호 대기 시간도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팝송이 흘러나왔고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운전했습니다. 장모님이 좋아하실 모습을 상상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늘 괜찮다. 우리 사위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눈가에 살짝 눈물이 고이시곤 했는데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뿌듯했습니다.
마트 주차장에 차를 대는 것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1층과 2층 주차장은 이미 만차였고 3층까지 올라가서야 겨우 빈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차장 끝자리에 차를 세우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장을 본 듯한 가족들이 카트에 가득 물건을 담고 있었고 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아이스크림 사줘라고 조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말의 모습이었습니다. 대형마트 특유의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1층 매장에 내리자마자 차가운 냉방 바람과 함께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특별 할인 행사로 삼겹살 1인분에 5,900원 같은 홍보 멘트가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주말이라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았고 카트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로 통로마다 복잡했습니다. 매장 입구 쪽에서는 신제품 홍보 행사가 열리고 있었고 판촉 사원들이 샘플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3층 식품 코너로 향했습니다. 1층은 생활용품과 의류 매장이었고 2층은 가전제품과 문구류, 3층이 식품 매장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는 오늘 장모님이 어떤 제품을 소개하고 계실까 궁금해졌습니다. 지난번에는 새로 나온 냉동 만두를 권하고 계셨고 그전에는 어묵을 소개하셨습니다. 장모님은 늘 밝은 표정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라고 권하셨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 익숙한 매장 배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일 코너를 지나면 야채 코너가 나오고 정육 코너를 돌아가면 냉동식품 구역이 나옵니다. 장모님은 늘 냉동식품 코너 근처에서 일하셨습니다. 냉동 만두나 냉동 김밥, 냉동 떡볶이 같은 제품들을 시식으로 내놓고 손님들에게 권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과일 코너를 지나는데 사과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빨갛게 익은 사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직원이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감과 배가 진열되어 있었고 가을 과일 특가전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과일을 하나씩 들어보며 고르고 있었고 아이들은 포도를 담아달라고 부모를 졸라댔습니다. 그 모습을 지나 조금 더 들어가니 냉동식품 코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장모님이 계신 곳이 보였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모님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머리였습니다. 뒤에서 봐도 자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몸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반 손님치고는 너무 가까이 다가서 있었고 분위기가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낯선 긴장감이 그 공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몇몇은 그쪽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식 권유 광경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장모님은 평소와 달리 시식대 뒤에 꼿꼿이 서 계셨고 그 여자를 정면으로 마주 보고 계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란스러운 소음과는 대조적으로 그 두 사람 주변만은 묘한 정적에 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몇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기는 망설여졌습니다. 아직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고 혹시 아는 사람과 이야기 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냉동식품 진열대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거리는 한 5m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 표정이 보일 만한 거리였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주변 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제 귀에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삭혀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긴장하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장모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서 계실 뿐이었습니다. 평소 장모님은 늘 밝은 표정으로 손님들을 대하셨는데 지금은 얼굴에서 모든 생기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손은 앞치마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여자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제 인생을 돌려주세요. 당신이 저한테 한 짓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고 사세요?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웃으며 살 수가 있어요? 그 말과 함께 여자의 오른손이 움직였습니다. 빠르고 날카로운 동작이었습니다. 제가 잠깐이라고 외치려던 순간 이미 여자의 손바닥이 장모님의 왼쪽 뺨을 후려쳤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매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냉동식품 진열대 사이로 메아리 치는 것처럼 그 소리가 퍼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소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카트를 밀던 손님들이 멈춰 섰고 과일을 고르던 사람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3층 매장의 소란스러운 소음이 순간적으로 잦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마트 직원 한 명이 황급히 이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반사적으로 두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을 한 번 더 쳐다본 후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를 버리고 이렇게 떳떳하게 살 수가 있어요?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입술은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사이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검은 코트 자락이 펄럭이며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쫓아갈까 하다가 먼저 장모님께로 향했습니다. 장모님은 맞은 뺨을 손으로 감싼 채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입술은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멍하니 여자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시식대 위에는 방금까지 나눠주시던 냉동 김밥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작은 접시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장모님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 여자가 왜 저러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트 직원이 헐레벌떡 달려와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경찰을 불러드릴까요? 라고 다급하게 물었지만 장모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장모님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주변 사람들을 향해 신경 쓰지 마세요. 개인적인 일이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마트 직원도 정말 괜찮으세요? 확실하세요? 라고 몇 번 더 확인한 후 돌아갔습니다. 곧 매장은 다시 일상의 소음으로 채워졌습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다시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 지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왜 저런 짓을 한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뺨을 감싸고 계셨습니다. 맞은 자리가 벌겋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자국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세게 맞으신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먼 곳을 바라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결국 장모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때리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매장에서 사람을 때리는 건 폭행이잖아요. 제가 다시 물었지만 장모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너는 몰라도 돼. 나하고 그 사람 사이의 일이야. 그냥 오래된 일이고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수진이한테도 말하지 마. 괜히 애 걱정시키기 싫어.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뜻이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서 더 이상 캐묻기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제가 무언가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모님의 눈빛에는 거부감이 담겨 있었고 동시에 깊은 슬픔도 묻어 있었습니다. 대신 저는 가지고 온 봉투를 꺼내 조용히 장모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명절 전에 미리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장모님은 봉투를 받으시며 고맙다. 우리 사위 항상 고맙고 미안해라고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거 안 받아도 되는데라며 한번 사양하고 받으셨는데 오늘은 그냥 받으셨습니다. 마치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으시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 그만하시고 집에 가세요. 많이 놀라셨잖아요. 뺨도 많이 부어올랐어요. 제가 권했지만 장모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직 근무 시간이 2시간 남았어. 중간에 그만두면 안 돼. 회사에서 뭐라고 할 거야. 그러고는 다시 시식대 뒤로 돌아가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접시를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냉동 김밥을 다시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작은 접시에 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돌아서는데 장모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책으로 시식대 앞에 서 계신 모습이 유난히 외로워 보였습니다. 얼굴을 맞았는데도 일을 계속하셔야 하는 상황이 안쓰러웠고 무슨 일인지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도 주차장까지 걸어가면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왜 장모님을 때린 걸까? 인생을 돌려달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이었을까? 나를 버렸다는 표현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제가 알고 있는 장모님은 언제나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셨습니다. 결혼 3년 동안 한 번도 누군가와 다투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목소리를 높이시는 것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바로 걸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의 그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뺨을 맞으면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모습, 항변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계셨던 모습, 마치 그 여자의 말을 부정할 수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게 제일 이상했습니다. 만약 정말 억울한 일이었다면 변명이라도 하셨을 텐데 장모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저는 한동안 주차장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카트를 끌고 지나갔습니다. 장을 본 가족들이 트렁크에 물건을 싣고 있었고 아이들은 부모 손을 잡고 주차장을 걸어갔습니다.
평범한 주말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일을 아내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수진이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장모님을 공개적으로 때렸고 장모님은 그걸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셨습니다. 거기엔 분명 우리가 모르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자기 엄마에게 일어난 일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는 거실에서 학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펴놓고 뭔가 타이핑하고 있었고 옆에는 학생들 과제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머리를 뒤로 묶고 안경을 쓴 모습이 진지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오후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녀왔어요. 제가 인사하자 수진이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오래 걸렸네.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노트북 화면을 보며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장모님 마트에 다녀왔어. 그 말에 수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키보드 위에 올려져 있던 손가락들이 공중에서 멈춰 섰고 수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에는 약간의 의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마트에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용돈 드리려고 들렀는데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진이는 노트북을 덮고 완전히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상한 일? 무슨 일인데? 목소리에 걱정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오늘 본 광경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장모님 앞에 서 있었던 것, 그 여자가 장모님께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게 이해 안 된다고 말했던 것, 그리고 장모님의 뺨을 후려쳤던 것까지. 수진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엄마를 때렸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때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여자가 제 인생을 돌려달라고 외쳤던 것, 나를 버렸다고 말했던 것, 그리고 장모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저 맞기만 하셨다는 것, 주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뭐라고 하셨어? 그 여자가 누구래? 왜 그런 짓을 한 거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장모님께서 옛날에 알던 사람이라고만 하셨고 더 이상은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황급히 핸드폰을 집어들고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엄마, 나야. 지금 괜찮아? 오늘 마트에서 무슨 일 있었다며? 수진이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장모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하지만 수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뺨을 맞았다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말이 돼? 대체 무슨 일이야? 그 사람이 누구야?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모님이 뭔가 말씀하려다
멈추시는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진이는 초조하게 전화기를 귀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엄마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다시 재촉했습니다. 그제야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내일 우리 집으로 와. 너희 둘 다. 그때 이야기할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톤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큰 결심을 하신 것처럼 들렸습니다. 전화를 끄는 수진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이상했어. 뭔가 큰일인 것 같아. 수진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전화로 말하지 않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겠다는 건 그만큼 심각한 내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자책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 가끔 한숨 소리도 새어나왔습니다. 저도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또 몸을 돌리며 베개를 뒤집었습니다. 자기야 자? 수진이가 작게 물었습니다. 응, 나도 잠이 안 와. 제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몸을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수진이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걱정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나한테 숨긴 게 뭘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엄마가 그런 과거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내일 가면 다 알게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수진이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나를 버렸다고 했다며? 그게 무슨 뜻일까? 설마 엄마가 누군가를 버렸다는 건가? 그런데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닌데. 수진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제가 아는 장모님은 늘 조용하고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누군가를 버렸다는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수진이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얕은 잠이었는지 자주 뒤척였고 가끔 잠꼬대처럼 엄마라고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아침 8시쯤 눈을 떴을 때 수진이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제가 말을 걸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이 안 와서 그냥 일어났어. 커피 줄까? 수진이는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얼굴색도 창백했습니다. 저는 수진이 옆에 앉아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일요일 아침에 고요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침 10시쯤 우리는 장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라디오라도 틀었을 텐데 오늘은 아무도 음악을 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창밖만 바라보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겁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댁은 구도심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15층짜리 건물이 5동 모여 있는 작은 단지였고 주차장도 좁아서 차를 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겨우 빈자리를 찾아 주차하고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수진이는 계속 손을 비비며 불안해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제가 손을 잡아주자 수진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장모님이 문을 여셨는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를 제대로 빗지 않으신 것 같았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어젯밤에 장모님도 잠을 설치신 것 같았습니다. 왼쪽 뺨에는 어제 맞은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고 약간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어서 와. 들어와. 장모님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우리를 안으로 안내하셨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정돈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차와 과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아침부터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고 장모님은 우리 맞은편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엄마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고 장모님은 찻잔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리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들어왔고 멀리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의 풍경과는 달리 이 거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제 그 여자가 누구야? 왜 엄마를 때린 거야?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손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장모님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평생 숨겨온 게 하나 있어. 장모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얹으셨습니다. 그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너한테 언니가 있어. 엄마가 너희 아버지 만나기 전에 낳은 딸이야. 그 말과 동시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충격을 받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모님께 이런 과거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장모님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엄마가 23세 첫 결혼을 했어. 너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반대하셨지만 엄마가 고집을 부렸지. 그때는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거든. 장모님은 먼 곳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40년 전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좋았어. 말도 잘하고 데이트할 때는 다정했거든. 그래서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어. 근데 결혼하고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더라. 장모님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결혼 1년 만에 딸을 낳았어. 이름은 민지였어. 수진이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장모님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민지는 정말 예쁜 아이였어. 눈이 크고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생기는 아이였지. 엄마는 그 아이를 보면서 힘든 결혼 생활을 견뎠어. 장모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어. 장모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사람은 술을 마셨어. 처음에는 가끔이었는데 점점 자주 마시기 시작했어. 직장 생활이 안 풀린다고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하면서 매일 밤 술을 마셨지.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어. 나를 때리고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질렀어. 수진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4년을 참고 살았어. 민지 때문이었어. 아이한테는 아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이혼하면 민지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 근데 그 사람의 폭력이 점점 심해졌어. 급기야 민지한테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어. 장모님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5살 아이를 때리는 걸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 그때 결심했어. 이혼해야겠다고. 민지를 데리고 집을 나왔어. 장모님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갔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 그냥 받아주셨지. 이혼 절차를 밟고 민지와 둘이서 새로 시작했어. 27의 나이로 이혼녀가 된 거야.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민지를 키웠어. 수진이는 엄마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래서 민지는 지금 어디 있어? 왜 내가 모르는 거야? 수진이의 질문에 장모님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힘든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혼하고 4년 후에 너희 아버지를 만났어. 31살 때였어. 좋은 사람이었어. 나를 받아주려고 했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었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좋아하셨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 장모님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전처의 아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였어. 새 출발을 하려면 과거를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고 했어. 너희 아버지,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 이혼녀는 받아줄 수 있어도 딸린 아이까지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지.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미 다음 이야기를 예감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민지를 보냈어. 장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7살이었어. 시설로 보냈어. 보육원에 맡긴 거야. 민지는 울면서 매달렸어. 엄마, 나 착하게 할게. 나 버리지 마. 엄마 없으면 안 돼 하면서 내 치마를 붙잡고 놓지 않았어. 근데 나는 그 손을 뿌리쳤어. 새로운 남편과 새로운 가정을 위해서.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수진이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7살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다니. 그것도 재혼을 위해서.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친엄마가 그럴 수 있었을까? 장모님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너무 비겁했어.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민지는 그 후로 한 번도 못 봤어. 장모님은 눈물을 닦으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시설에서 자라는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어. 용기가 없었어. 그리고 너희 아버지한테 미안했어. 새 출발을 약속했는데 과거를 다시 끄집어내는 게 두려웠던 거야. 그렇게 민지를 완전히 내 삶에서 지워버렸어. 너를 낳고 너만 키우면서 민지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처럼 살았어. 그런데 6년 전쯤 민지가 날 찾아왔어. 장모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찾아온 거야. 26살이었어. 나를 어떻게 찾았는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처음엔 못 알아봤어. 그렇게 예쁘게 컸더라. 근데 눈빛은 차가웠어. 어머니라고 부르는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어. 장모님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는 물었어. 왜 버렸냐고.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냐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냐고. 시설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냐고. 입양도 못 가고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했는지 아냐고. 그 모든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지. 민지는 울면서 소리쳤어.
사과는 필요 없다고. 그냥 왜 그랬는지 알고 싶다고. 장모님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 재혼하기 위해서였다고. 새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아서였다고.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였다고. 그 말을 듣고 민지는 날 보는 눈빛이 완전히 변했어. 경멸하는 눈빛이었어.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지. 어머니는 저를 재혼의 장애물로 본 거네요. 자식보다 남자가 더 중요했던 거고요. 제 인생보다 어머니의 행복이 더 중요했던 거네요. 라고 말하더라.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수진이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 후로 연락했어?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톤이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민지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자기 인생에서 사라져달라고.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소식이 끊겼어. 어디 사는지, 뭐 하는지, 결혼은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어제 갑자기 나타난 거야. 장모님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민지는 변했더라. 눈빛이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어. 그리고 날 때렸어. 사실 맞아 마땅해. 내가 그 애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장모님은 왼쪽 뺨을 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어제 민지가 때린 손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장모님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시대의 상황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25년 전만 해도 이혼녀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고 거기다 아이까지 딸린 여자가 재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7살 아이를 버린 게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까지 그 상처를 안고 살아왔을 것이고 어제 그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화장실 좀 다녀올게. 수진이는 화장실로 향했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얼굴을 씻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장모님만 남았습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매형 미안해. 이런 얘기를 듣게 해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 장모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민지 씨가 혹시 또 찾아올 것 같으세요?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올 것 같아. 그의 눈빛을 보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더라.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어. 어제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 못한 것 같아. 분명히 다시 찾아올 거야. 장모님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고, 그때 우리는 더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될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수진이는 얼굴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분명 안에서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눈가가 발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코도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소파에 다시 앉으며 장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는 평생 외동딸인 줄 알았어. 근데 언니가 있었다니. 그것도 엄마가 버린 언니가.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하셨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너한테 말하고 싶었어. 근데 용기가 없었어. 내가 크면서 가끔 엄마, 나 동생이나 언니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민지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결국 말하지 못했어. 장모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떻게 말해? 엄마가 재혼하려고 언니를 버렸다고. 그리고 아빠는 알고 계셨어?
수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다 말했어. 내가 이혼했다는 것, 딸이 있었다는 것, 그 아이를 시설에 보냈다는 것. 너희 아버지는 그걸 알고도 나와 결혼해줬어. 대신 조건이 있었지. 민지와는 완전히 연을 끊고 너한테도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였어. 수진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빠도 똑같네. 결국 다 자기 행복만 생각한 거잖아. 7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수진이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지금 너무 화가 나.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그리고 나 자신한테도. 너 자신한테는 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행복 위에서 자랐잖아. 언니가 버려진 덕분에 내가 외동딸로 사랑받으며 컸잖아. 나도 공범이나 마찬가지야. 수진이는 자책하듯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고개를 들어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잘못은 다 엄마한테 있어.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깜짝 놀라 현관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누가 찾아온 걸까? 일요일 오전에 손님이 올 리는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천천히 일어나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지야. 장모님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마트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민지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옷차림이었습니다. 회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뒤로 묶어 올렸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장모님을 지나쳐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있는 저와 수진이를 보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민지라고 합니다. 민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냉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민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눈매와 코 그리고 입술 모양이 비슷했습니다.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자매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이수진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제 남편이고요. 수진이도 딱딱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장모님 쪽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대로 이야기하러 왔어요. 어제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 말하지 못했거든요. 민지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떨리는 다리로 민지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민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저 제 신분증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말 당신의 딸이 맞다는 증거입니다. 민지는 주민등록증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강민지라는 이름과 함께 30이 조금 넘은 나이가 적혀 있었습니다. 생년월일을 보니 장모님이 말씀하신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태어났을 때 받은 출생신고서 사본이에요. 여기 모의 이름을 보세요. 출생신고서에는 장모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서류를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부의 이름도 적혀 있었는데 수진이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민지는 정말 장모님의 첫째 딸이었고 수진이의 이복 언니였습니다. 수진이는 서류를 내려놓고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어쩌자고 오신 거예요? 민지는 수진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머니께 제대로 된 사과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민지는 장모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짧게 말했지만 오늘은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어머니를 원망했는지.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7살에 고아원에 보내졌을 때 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엄마가 나를 두고 가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매일 밤 울면서 엄마를 기다렸어요. 엄마가 곧 다시 데리러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엄마는 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모님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주말이면 부모님이 면회를 왔어요. 혹은 입양을 가기도 했고요. 근데 저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원장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엄마는 언제 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지야, 내 엄마는 안 올 거야. 새로운 가정을 꾸렸거든 이라고. 민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엄마가 나를 버린 거라는 걸.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새 남편과 새로운 삶을 선택했고, 저는 그 과정에서 버려진 짐이었던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10살이 되던 해에 엄마에 대한 기억을 지우기로 했어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죠. 수진이는 민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동정과 미안함,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닦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놀렸어요. 고아라고 손가락질했죠. 선생님들도 저를 다르게 대했어요. 부모 참여 수업 때는 혼자 남겨졌고 소풍날에는 도시락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지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도 갔고 지금은 회계사로 일하고 있어요.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살아남았어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쓸쓸함도 묻어났습니다. 근데 알아요? 아무리 성공해도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엄마라는 존재의 빈자리는. 장모님은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장모님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사과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어머니가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사는 거예요. 제가 느꼈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민지는 두 번째 이유를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민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어머니의 첫째 딸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이 집 주인의 의붓딸이기도 하죠. 비록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얼굴 한 번 본 적 없지만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있어요. 그 말에 거실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상속권이요? 지금 돈 때문에 오신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지는 수진이를 차분하게 바라봤습니다.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건 받고 싶어요. 어머니가 저를 버렸을 때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양육비도
교육비도, 심지어 어머니의 사랑도. 이제라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걸 받고 싶어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남은 건 집과 약간의 예금뿐이에요. 수진이가 항변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많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제가 이 가족의 일원이었다는 걸 인정받는 거예요. 법적으로라도 말이죠. 민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건 상속 지분 청구를 위한 서류예요.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저는 민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지 씨, 정말 그게 다예요? 상속권을 주장하려고 오신 거예요? 민지는 저를 돌아보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사실 하나 더 있어요. 꼭 말하고 싶은 게. 민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분노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운 떨림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시설에 보내진 건 단순히 재혼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민지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민지는 주먹을 꽉 쥐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새아버지가 저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위험한 존재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의 비밀을 알고 있었으니까. 민지는 장모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기억하세요? 제가 6살 때부터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장모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지야, 제발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장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진실을 말하면 안 되나요? 이제 다 말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민지는 수진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수진 씨, 당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수진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어쨌다는 거예요? 민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저를 학대했어요. 6살짜리 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했어요. 그 말과 동시에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는 입을 떡 벌린 채 민지를 바라봤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그분과 사귀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하시더니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저를 만졌어요.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어린아이였으니까. 근데 점점 심해졌어요. 그리고 그분은 제게 말했죠. 이 얘기를 하면 엄마가 슬퍼할 거야 라고. 장모님이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엄마한테 말했거든요. 그 아저씨가 이상한 짓을 해요라고. 근데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죠? 내가 잘못 본 거야. 아저씨가 그럴 리 없어 라고 하셨어요. 믿지 않으셨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민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셨죠. 저를 그 사람과 같은 집에서 살게 만들었어요.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지옥 같았어요.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면 그분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한테 또 말했어요. 울면서 매달렸어요. 근데 어머니는 저를 혼냈어요. 거짓말하지 마.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해라고 하셨죠. 민지는 장모님을 노려봤습니다. 수진이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빠가 그럴 리 없어. 거짓말이야.
수진이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20살 때 받은 심리 상담 기록이에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아동 성학대 생존자로서 말이죠. 그리고 이건 당시 보육원 원장 선생님의 진술서예요. 제가 처음 시설에 왔을 때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 적혀 있어요. 장모님은 바닥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엄마가 알았어. 알고 있었어. 근데 엄마도 무서웠어. 그 사람한테 맞고 살았거든. 민지를 보호하지 못하면 너까지 위험할까봐. 장모님의 고백에 수진이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그럼 정말이야? 알고 있었던 거야?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비겁했어. 민지를 지키지 못했어. 민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낸 거죠. 진실을 아는 제가 옆에 있으면 새 가정이 흔들릴까봐, 그 사람의 비밀이 드러날까봐, 저를 지우는 게 가장 쉬운 해결책이었던 거죠.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수진이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고 장모님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그리고 장모님은 그걸 알고도 침묵했다니.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갈게요. 상속권 관련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 이제 당신이 저한테 진 빚을 갚을 시간이에요.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민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가 민지를 불렀습니다. 언니. 민지가 돌아봤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민지는 잠시 수진이를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다만 우리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죠. 그리고 민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평생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완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남은 건 상처받은 사람들과 깨진 가족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장모님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아니면 그냥 침묵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알고 있었어? 아빠가 언니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늘 엄마에게 다정하고 부드럽게 말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민지가 여러 번 말했어. 근데 엄마는 믿고 싶지 않았어. 그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 믿고 싶지 않았다고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울면서 말하는데 믿지 않았다고요? 아니면 믿으면 안 되니까 모른 척한 거예요? 수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 앞에 섰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었어? 딸을 지키는 것보다 재혼이 더 중요했어?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모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하지만 수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후회했으면 왜 찾아가지 않았어요? 왜 민지 언니를 그냥 버려둔 거예요? 6년 전에 언니가 찾아왔을 때도 외면했잖아요.
그게 후회하는 사람이 할 짓이에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자기 죄책감이 무서워서 도망친 거예요. 진짜 후회가 아니라. 저는 수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아. 하지만 수진이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정하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해? 내가 알고 있던 아빠는 다 거짓말이었어. 내가 존경하던 아빠가 실은 아동을 학대한 범죄자였다는 거잖아. 수진이는 벽에 기대며 무너졌습니다. 나는 뭐야? 나는 그런 사람의 딸이고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았던 거야. 장모님이 다가가려 했지만 수진이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은 얼굴도 보기 싫어.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수진이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자기야, 미안한데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먼저 가 있을게.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따라가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수진이에게 필요한 건 혼자만의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저와 장모님만 남았습니다. 장모님은 소파에 주저앉아 계속 울고 계셨습니다. 다 끝났어. 수진이도 날 떠날 거야.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 거야. 장모님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장모님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수진이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고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 장모님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한 짓을 어떻게 이해해? 나는 친딸을 지키지 못했어. 아니,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어. 내 행복이 더 중요했거든. 장모님은 손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여기가 너무 아파. 민지 얼굴을 보니까 그때 그 아이가 떠올라. 울면서 매달리던 모습이 자꾸 생각나. 저는 한참을 장모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위로의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한 일은 분명 잘못되었고 그 결과로 민지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장모님도 나름대로 고통받으며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 죄책감을 25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장모님, 이제라도 민지 씨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관계를 회복해 보세요. 민지가 받아줄까? 장모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애는 날 너무 미워해. 당연한 거야. 나도 날 미워하니까. 장모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민지가 6년 전에 찾아왔을 때 기회가 있었어. 그때 무릎 꿇고 빌었어야 했는데. 근데 나는 또 비겁하게 도망쳤어. 수진이한테 들킬까봐, 너희 아버지의 비밀이 드러날까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저는 먼저 가볼게요. 수진이가 걱정돼서요. 장모님도 좀 쉬세요.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매영, 수진이 잘 부탁해. 엄마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저는 현관으로 향하며 뒤돌아봤습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이는 침실에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나야. 들어가도 돼?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지. 내 인생이 통째로 거짓말이었는데.
수진이는 몸을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기야, 나는 아빠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조용하고 성실한 가장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실제로는 어린아이를 학대한 괴물이었어. 내가 그런 사람 딸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 수진아, 아버지의 잘못이 너의 잘못은 아니야. 제가 말했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공범이야. 나는 그 행복 위에서 자랐잖아. 언니가 버려지고 학대당하는 동안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어. 피아노도 배우고 좋은 학교도 다니고 대학도 갔잖아. 그게 다 언니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야. 수진이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딸이 학대당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할 수 있어? 어떻게 그 아이를 보육원에 보낼 수 있어? 나라면 절대 못했을 거야.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엄마를 존경했어. 혼자서도 당당하게 일하시고 늘 긍정적이시고. 근데 실제로는 비겁한 사람이었어. 자기 행복을 위해서 딸을 버린 사람이었던 거야.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지금은 모든 게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정리될 거야. 수진이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자기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엄마를 용서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민지 언니처럼 엄마를 멀리해야 하는 걸까? 나는 정말 모르겠어. 수진이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돼. 천천히 생각해. 내가 옆에 있을게. 그날 밤 수진이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잠결에 언니 미안해라고 중얼거렸고 몸을 떨기도 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깨우지 않고 그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수진이에게 이 충격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가족의 모습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존재조차 몰랐던 언니가 나타나 끔찍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누구라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학교에 병가를 냈습니다. 애들 가르칠 상태가 아니야. 얼굴도 엉망이고. 수진이는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부어 있었고 얼굴색도 창백했습니다. 저도 회사에 반차를 내고 수진이와 함께 있기로 했습니다. 수진이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만 바라봤습니다.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민지 언니를 만나고 싶어.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만나서 뭐라고 할 건데?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그냥 만나야 할 것 같아. 언니한테 사과하고 싶어. 그리고 더 알고 싶어. 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수진이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같이 가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근데 민지 씨 연락처를 알아? 수진이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언니가 명함을 놓고 갔어. 테이블 위에. 수진이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민지의 이름과 회계사무소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는 긴장한 듯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언니, 저 수진이에요. 시간 괜찮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가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어디가 좋을까? 저는 조용한 카페를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수진이는 동네 조용한 카페 이름을 말했고 민지는 오후 4시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오후 4시 조금 전 우리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구석 자리를 잡고 앉아 민지를 기다렸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손을 비비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언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안하다는 말만으로 충분할까? 수진이는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진심을 말하면 돼. 민지 씨도 그걸 원할 거야. 정확히 4시에 민지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오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우리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우리와 마주보고 앉으며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어제는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오늘은 제대로 말하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수진이는 민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싶어요. 언니가 겪은 일들에 대해서 비록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위에서 행복하게 자랐으니까요. 언니가 고통받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민지는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과는 받았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당신한테 화는 안 나요. 당신은 몰랐으니까. 당신도 피해자니까.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건 어머니예요. 그분은 알면서도 외면했거든요. 그게 용서가 안 돼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궁금하지도 않으셨나 봐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후회하고 계세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대요. 하지만 민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후회만으로는 부족해요. 행동이 필요했어요. 찾아와서 사과하고 보상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어야죠. 근데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자기 안전한 세계에서 편하게 사셨죠. 민지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이제 알았잖아요. 당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믿기지 않아요. 수진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좋은 아빠였거든요. 한 번도 화내신 적 없고 늘 다정하셨어요. 그런 분이 언니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수진이는 고개를 들어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언니를 보니까 알겠어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으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민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중적이었어요. 밖에서는 착한 사람이었죠. 근데 집에서 특히 어머니가 없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민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 고생했어요. 대인관계도 어렵고 연애도 못하고 상담을 받고 약도 먹었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민지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언니,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결혼은 하셨어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은 안 했어요. 남자가 무서워요. 가까이 오면 그때 생각이 나서 패닉에 빠져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민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아요.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서요. 그냥 일하고 집에 가고 그렇게 살아요. 외롭지만 익숙해요. 저는 민지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른이 조금 넘은 나이에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망설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믿음이 안 가요. 어머니가 변했는지도 모르겠고 당신이 진심인지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상처가 너무 깊어서 쉽게 열 수가 없어요. 민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만나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사과도 받았어요. 상속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게요. 민지는 카페를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 당신은 좋은 사람 같아요. 당신을 미워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시간이 필요해요. 25년 동안 쌓인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민지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수진이는 민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언니를 어떻게 위로해야 해? 저는 수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천천히 가. 민지 씨 말대로 시간이 필요해. 너무 서두르지 마. 수진이는 제 품에 안긴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나는 언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 그날 저녁 수진이는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민지 언니 만났어. 수진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의 놀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뭐라고? 민지를 만났어? 수진이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대로 해. 언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가능하다면 관계를 회복해봐. 너무 늦기 전에. 전화기 너머로 장모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어? 장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엄마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노력할게요. 엄마도 노력해줘요. 민지 언니한테. 그리고 수진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자기야, 우리 가족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옆에 서서 함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최선을 다해보자. 깨진 가족을 다시 붙이는 건 어렵겠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 수진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옆에 있어서. 저는 수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앞으로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재건하는 일,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은 잎을 모두 떨구었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계절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해갔지만 우리 가족의 변화는 그보다 훨씬 느리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상처는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았고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먼저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민지와의 두 번째 만남을 청하기 위해 여러 번 전화를 드렸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장모님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민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의 말로 가득했지만 점차 진심 어린 고백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25년 동안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민지를 보고 싶은지. 민지는 처음 몇 통의 편지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을 때 민지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편지 잘 받고 있습니다. 아직 만날 준비는 안 됐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 두 문장이었지만 장모님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장모님은 수진이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민지가 답장을 보냈어. 완전히 날 거부하지는 않는 것 같아. 수진이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민지에게 먼저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민지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 도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는 절차에서 수진이는 민지의 권리를 인정했고 아버지의 유산 중 민지의 몫을 제대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언니가 받아야 할 거예요. 당연한 권리니까요. 수진이는 장모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민지에게서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민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즉시 약속을 잡았고 그 주 토요일 오후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두 자매가 단둘이 대화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민지는 처음으로 수진이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보육원에서의 외로운 시절, 대학 시절의 고군분투, 그리고 지금의 일상까지.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고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정말 고생 많았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내다니. 민지는 처음으로 수진이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과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 만남 이후로 두 사람은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문자 메시지로 시작했지만 점차 전화 통화로 이어졌습니다. 수진이는 민지에게 자신의 일상을 나누었고 민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힘든 고객을 만났는데요. 평범한 대화들이었지만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민지가 장모님께 만나자는 연락을 했습니다. 장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고 민지가 정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공원 벤치였습니다. 겨울 오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25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장모님은 무릎을 꿇고 민지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야. 그냥 엄마의 진심을 알아줬으면 해. 민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평생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어요. 왜 나를 버렸냐고, 왜 나를 지키지 못했냐고. 근데 이제는 조금 이해해요.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걸.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다는 걸. 민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미워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그게 저를 위한 거니까요. 장모님은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이렇게라도 너를 다시 볼 수 있어서 엄마는 남은 인생 동안 너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살 거야. 그리고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어. 장모님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민지는 장모님의 품에 안긴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리워했던 엄마의 품이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장모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차 한 잔이었지만 점차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화의 주제도 과거의 상처에서 현재의 일상으로 옮겨갔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 건강은 괜찮으세요? 평범한 모녀의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은 다시 새싹을 틀었고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민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세 여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첫 번째 자리였습니다. 장모님과 수진이 그리고 민지. 그날 저녁 식탁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분위기는 점차 풀어졌습니다. 민지는 수진이의 요리 솜씨를 칭찬했고 장모님은 옛날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민지야, 너 어렸을 때 김밥을 정말 좋아했지. 엄마가 만들어주면 혼자 5줄도 먹었어. 민지는 잠시 멈칫했지만 작게 웃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때가 행복했어요.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 민지가 가방에서 사진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민지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민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찍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교 졸업식 사진, 가족 없이 혼자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컸구나. 엄마가 옆에 없는 동안. 민지는 장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옆에 계시잖아요. 늦었지만. 수진이도 사진첩을 들여다봤습니다. 언니 대학교 졸업식 때 혼자 찍었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른 친구들은 가족이랑 찍었는데 저는 혼자였어요. 교수님께 부탁해서 찍었죠. 수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뭔가 중요한 일 있으면 우리 부르세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민지는 수진이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그날 밤 민지가 돌아간 후 수진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았어.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함께 밥 먹고 웃고 이게 시작인 것 같아. 저는 수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맞아.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작은 했어. 그게 중요한 거야. 수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언니의 가족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장모님은 마트에서의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나이도 있고 몸도 많이 힘드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민지와 수진이가 생활비를 보태드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장모님은 거절하셨지만 두 딸이 함께 설득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받으세요. 우리가 드리고 싶어요. 장모님은 결국 두 딸의 마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네 사람은 함께 외출했습니다. 장모님과 민지, 수진이와 저. 처음으로 함께 나들이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근처 수목원으로 향했고 초여름의 푸른 숲길을 걸었습니다. 앞에서는 민지와 수진이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뒤에서는 장모님과 제가 따라갔습니다. 우리 사위 고마워.
수진이 옆에서 잘 지켜줘서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쉴 때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저 다음 달에 생일이에요. 33이 되는. 수진이가 즉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보내요. 생일 파티예요.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평생 혼자 보냈는데 올해는 가족이랑 보내고 싶어요. 장모님은 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늦었지만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네, 그러세요. 생일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장모님 댁에 모였습니다. 장모님은 아침부터 정성껏 미역국을 끓이셨고 수진이는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민지가 좋아할 만한 책을 선물로 샀습니다. 민지가 도착했을 때 테이블 위에는 촛불이 켜진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언니. 수진이가 노래를 불렀고 우리 모두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민지는 촛불을 바라보며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평생 바랐던 순간이에요. 가족과 함께하는 생일. 민지는 촛불을 끄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아마도 지금 이 순간이 계속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우리는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식사 후 장모님이 민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민지야, 이거 받아줄래? 민지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작은 하트 펜던트였습니다. 이거 너 돌 때 엄마가 사준 거야. 너를 보육원에 보낼 때 못 줬어. 그때부터 계속 간직하고 있었어. 언젠가 너한테 돌려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장모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지는 목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닦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25년 동안 간직하셨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단 하루도. 매일 이 목걸이를 보면서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속으로 말했어. 민지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예쁘네요. 소중히 할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조용히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상처가 남아 있어도 함께 노력하며 만들어가는 것이 가족이구나. 그 깨달음이 조용히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평생 기억에 남을 생일이에요. 수진이가 민지를 안아주었습니다. 언니, 다음에 또 만나요. 자주 보고 싶어요. 민지는 수진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 진짜 자매니까. 장모님도 다가와 민지를 안았습니다. 민지야, 사랑해. 엄마가 늦게라도 말하고 싶었어. 민지는 장모님의 품에 안긴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민지가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수진 씨, 매영, 그리고 어머니. 제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노력할게요. 진짜 가족이 되도록. 그리고 민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뒷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이었고 돌아서서 손을 흔드는 모습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지만 그 문은 이제 다시 열릴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졌고 깨진 가족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창가에 서서
민지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기야,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제가 수진이 옆에 서서 대답했습니다. 응, 잘하고 있어.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수진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자. 언니를 외롭지 않게 해주고 엄마도 용서하고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저는 수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장모님은 소파에 앉아 목걸이를 만지작거리고 계셨습니다. 민지가 차고 온 것과 똑같은 목걸이였습니다. 한 쌍이었던 것입니다. 수진아, 엄마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민지가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잖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장모님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짊어진 짐을 조금씩 내려놓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계절은 다시 흘러 가을이 왔습니다. 1년이 지난 셈이었습니다. 그 1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민지는 이제 한 달에 서너 번은 우리와 만났고 명절에도 함께 보냈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농담도 주고받고 걱정도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사람은 다시 그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 장모님과 민지가 처음 화해를 시작했던 바로 그 벤치였습니다. 여기서 시작됐죠. 민지가 말했습니다. 맞아. 그때 정말 떨렸어. 장모님이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편해 보여요. 둘 다. 민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만나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돼요.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계절은 변하고 시간은 흐르고 상처는 천천히 아물어갔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피를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추억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한 식사, 함께 나눈 웃음, 함께 흘린 눈물. 그 모든 것이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민지와 수진이의 손을 각각 잡으셨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정말 행복해. 늦었지만 너희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이게 꿈만 같아. 민지는 장모님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행복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네요. 수진이도 두 사람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요.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햇살이 네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가을 햇살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네 사람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미래를 향한 희망도 함께 있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쉽지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과 노력 그리고 진심이 있다면 깨진 관계도 다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공원을 나서며 민지가 뒤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집에서 만날래요? 제가 요리해 볼게요. 수진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언니가 요리해요? 뭐 만들 건데요? 민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밀이에요. 와서 확인해 보세요. 그 모습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가족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완벽한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가끔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처받은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헤어짐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관계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가족의 아픈 과거와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숨겨진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깨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오늘 이야기 속 가족들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외면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리는 대신 고통스럽더라도 마주하고 대화하며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을지라도 함께 살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관계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회복을 시도할 것인가. 쉬운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용기를 내어 다시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 민지처럼 때로는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관계를 이어가기로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연결된 관계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서로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것이 진짜 가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오늘 이야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있다면 치유되기를, 깨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